안녕하세요. 화미술의 이정아입니다. 제가 이걸 여벌로 사다 놓은 타원형 캔버스예요. 사이즈는 40에 50 정도. 이건 지금 젯소칠이 되어 있는 거라 바로 작업을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별이 비켜! 별이야, 딸기 먹을래? 별이 딸기 먹을래? 이 애매한 색상은
이렇게 크레파스 찌꺼기가 생기거나 하는 거는 일일이 떼어내서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섞이는 효과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다 묻혀버리세요, 도로. 그럼 더 두껍고 유화적인 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찌꺼기가 생겼을 때는 그냥 돌려서 묻혀버리세요. 저는 크레파스 종류가 조금 다양하게 있는 편이라서 여기에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회사 제품에서 좀 가져와서 회사마다 제품 색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대조적이게 한번 보면서 나중에 손을 한번 더 대겠습니다. 한번 썼다 하면은 거칠은 캔버스여가지고 팍팍 줄어요. 팍팍. 신나는데요. 세자는 정물화를 그릴 때 단수나 도형화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딱 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러니 뭐 새로운 걸 그때마다 바꾸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과일이 썩을 때까지 계속 대상을 놓고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싱싱하고 예쁜 것들도 있지만은 거의 막 상해 보이는 과일들도 상당히 많아요. 세잔의 원화는 유화로 그려져 있고 저는 지금 오일 파스텔로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 뭐 유화로 그린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느낌적으로 상당히 비슷해질 수가 있으니까
거칠다, 오일, 기름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편하게 연습 삼아서 그려보기에는 이 모작의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제 가끔 모작을 많이 시키셨어요. 모작에 대한 장점은 우리가 일명 명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검증이 끝났달까? 이 화가의 많은 고민과 철학과 공부, 노력, 어떤 그 안에 실패로 인한 성공까지도 다 이미 담겨져서 완성체로, 제가 이렇게 어떠한 사물을 직접 보고 그리는 것과 사진을 보고 그림화 시키는 거하고, 그리고 그냥 작품이 있는데 따라 그리는 거하고,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남의 작품을 따라서 연습 삼아 그려본다는 게 훨씬 더 고민거리도 없고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형태가 나갔다 아니다, 뭐 색감을 내가 잘 찾았다 못 찾았다, 거의 뭐 그 정도 고민만 하면 되는 거지만은, 새로운 그림을 내가 새로이 생각해서 해석해서 그 안에 넣는다,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실험과 고민과 실패가 늘 항상 좀 전제되어 있죠. 그런데 일단은 그 고민거리들을 날려줘요. 그리고 이 모작을 할 때 또 장점은 이미 대가라고 했던 그 화가들의 기법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예요. 소설가들도 뭐 필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존경하고 있는 어떤 소설 작가의 작품을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해서 적어보면서 그 사람의 감성이나 흐름, 느낌,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나 할까? 근데 하물며 이 미술은 어떻겠어요? 프린팅된 종이에 어떤 사진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용기 내서 내가 손수 작업한 작업을 내 집 벽면에 장식할 수 있는, 혹은 선물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겠죠. 저는 아이들 수업할 때도 가끔 가다가 아주 작은 그림으로 모작들을 아이들한테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델이 좀 쉽고 귀엽고 예쁘고 그런 거를 선별하고 찾아내는 게 좀 고민되지기는 하는데, 그런 걸 또 찾아가서 막상 아이들한테 주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멋있게 아주 매우 잘 찾아내고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컬러링 하시는 책 같은 거 사가지고 번호 따라서 색깔 칠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기는 하죠. 근데 그런 거의 장점이 뭐냐면 생각 없이 뭔가 매몰되게 계속 그거에 집중해서 빠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최대 장점이 있는 건데, 그런 거 색감 찾고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만 용기 내고 상황을 약간만 더 크게 판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그럴싸한 작품으로도 얼마든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모작을 적극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권장하는 편이에요. 자, 밑에 깔려있는 다홍색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노란색이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귤색도 나오고요. 비어있는 공간들을 통해서 노란색 그 자체가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고, 이 노란색 위에 또 나중에 흰색을 섞게 되면 또 밝은 레몬 옐로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이 그림과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비슷하게 이 사람이 캔버스 안에서 어떠한 분놀림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봐요. 이 오일 파스텔의 장점은 내가 설령 좀 약간 지금 보고 있는 색상보다 너무 진하게 됐다거나 하더라도 이 위에 흰색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색상을 더 밝게 빼내줄 수도 있고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 그림 그릴 때 너무 지금 당장에 맞지 않는다고 더러 겁을 먹거나 불편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 이렇게 초록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길 내가 지금 더 밝게 빼주고 싶다. 여기 노란색을 칠했지만 그러면 이렇게 밝은 색을 조금 올려주면은 더 밝게, 더 의도대로 밝게 되지 않는다면은 흰색을 조금 섞어주셔도 되고요. 이러면 하이라이트가 또 잡혀서 이쪽 이 부분이 밝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일 파스텔을 쓰다가 너무 심하게 더러워진 것들은 마른 휴지에 좀 닦아주면서 전혀 의도치 않은 색깔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이거를 좀 닦아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물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른 색상들이 이렇게 서로 섞이면서 영향을 주면서 그리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걸 어떻게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린 것 또한 여러 가지 이색 저색 쓰다가 그 붓에 막 묻은 것들이 많이 섞여서 나오는 조합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본인 그림을 본인이 다시 그린다 하더라도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상황에 의해서 이 색깔 썼다, 저 색깔 썼다, 내려놨다, 들었다, 이거 묻혔다, 저거 묻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색감들이거든요.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하는 것 뿐이지 100% 똑같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가 여기에 묻은 색감들이 여기에 좀 묻는다고 해서 그것도 너무 깔끔하게 모든 걸 끝맺으려고 매번 닦아가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귤색에 초록색이 좀 묻어 있다든가 파란색에 빨간색이 약간 묻어 있다든가 전에 썼던 좀 약간 오염된 전에 있는 색상들이 여기에 이렇게 막 묻어서 서로를 번지게 하고 섞이게 하고 하는 것 또한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현상들이 매우 자연스럽고 어떠한 특색 있는 조화를 내주는 효과를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 고의적으로 일부러 막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거를 어떻게 매번 닦어 이렇게 생각해. 매번 닦으면요 외려 그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염된 색깔들이 묻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너무 크게 오버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준다라는 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오일 파스텔은 국산 제품이고요. 문교 파스텔이에요. 나무 상자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용 오일 파스텔인데 가격대는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 3만 원 했던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오일 파스텔도 사실은 사놓고 되게 초반에 모든 제품이 다 거의 다 그렇겠지만은 초반에 사가지고 쓰면은 되게 느낌이 좋아요. 부드럽고 동화 것도 아이들 쓰는 아동용 오일 파스텔도 되게 부드럽고 느낌이 좋은데 이게 이제 사놓고 몇 년 있으면은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오일기가 좀 가신다고나 할까? 많이 딱딱해져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칠하는 것도 더 안 밀리고 안 나가고. 근데 저는 지금 이 파스텔은 사놓고 지금 산지 얼마 안 됐고 사놓고 한 2번째 쓰는 거라서 그런지 원래도 부드러운데 지금 되게 상당히 부드럽게 잘 칠해지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게 색칠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발색력도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막 떡지고 덩어리가 이 정도로 막 착착 붙을 정도면은
오일기도 많고 부드럽고 이렇게 찌꺼기 나오고 지금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주황빛 이런 것들 막 초록이랑 검정이랑 섞여서 이런 것들은 저 새로운 것을 가져와서 낼 수 없는 색상들이에요. 이렇게 얘네들 주변 색깔들이랑 섞여서 떡지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또 즉석으로 만들어줄 줄 알고 약간 이런 두께감이 있으면은 또 마띠에르 효과도 주죠. 이렇게 막 정말 붓으로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이제 발명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때 화가들은 많은 위협을 느꼈었겠죠. 이제 그림보다는 더 정확하고 확실한 사진기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화가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들었을 테고 뭐 화가들 또한 이젠 뭐 밀려난달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기죠. 세잔은 프랑스 사람이고요.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좀 자신의 뒤를 잇기 바라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길 원해서 아버지 뜻에 따라서 법과대학인가 이제 거길 갔는데 세잔은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죠. 근데 결국은 법대까지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순탄치는 않았대요. 그래서 국립미술학교에 2번이나 떨어졌었고 뭐 출품도 번번이 낙방하고 거의 40대 초반에 돼서야 43살 정도 돼서 입선하고 50대 중반이 되고 나서야 첫 번째 개인 전시회를 뭐 열 정도로 되게 고생이 많았달까? 예, 그랬죠. 세잔도 초기에는 인상파 영향을 받아가지고 빛과 색, 조화를 이룬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점차 인상파를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때 당시 때도 이제 그림의 기조나 이런 것이 유행이 있듯이 여러분들 무슨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 이런 뭐 파파파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당시대를 같이 지내던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독자적인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세잔만의 기법, 세잔만의 연구. 세잔은 정물화를 무척 많이 그렸었고 하나하나가 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좀 단순하고 조화로운 구도를 이루고 있달까? 이 도형 내에서 좀 단순화시켜서 자연물에 있는 이 모든 사물들을 원기둥이나 구라든가 원뿔 이런 도형 내에서 찾아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사물을 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많이 두고 연구를 많이 했죠. 그림을 뭐 수도 없이 그린 거는 당연한 거였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이 사람들의 그림 기법 자체가 이제 어떤 기존의 원근법도 무시하고 뭐 그림자나 명암 같은 거에 많이 치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어떤 도형이나 안정된 구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추구하다 보니까 외려 더 그게 더 파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사람의 그림을 많이 봤으니까 뭐 색감이나 뭐 스타일 보고 아 저건 세잔, 저거는 뭐 고호, 저거는 뭐 로트렉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겠지만은 당시 때는 좀 많이 그 사람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파격적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피카소라든가 수많은 화가들이 20세기 들어와서 세잔의 그림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세잔의 그림을 보고 있느라면은 거기에서 이제 피카소의 입체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의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보다 보면은 사물의 단수나 움직임, 삐걱거림, 그리고 형태, 비구성의 뭐 흐트러짐 이런 것들 자체가 세잔네의 그림이 나중에 후대에 내노라 하는 화가들의 어떤 영감을 줬던 그런 대가죠, 대가. 네, 그래서 세잔느를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지금 펜텔로 바꿨는데요. 이거는 뭐 색감적인 것 때문에 바꾼 거는 아니고 문교 거는 조금 둥글고 두꺼워요. 근데 펜텔 게 조금 각이 많이 지고 가늘어서 지금 그런 부분을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앞에 놓여져 있는 거라 지금 세부적인 표현들을 펜텔 걸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 색감 찾기가 처음 초반에는 좀 어리둥절하고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눈과 뇌가 거의 이제 막 계속 하나를 몰입해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의 그림자라든가 색감, 도드라짐, 느낌이 표면적 표현들이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잘 보여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컬러링도 뭔가 집중할 수 있고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평안감을 주는 그림을 이 정도까진 그려보고 싶다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약간의 용기가 아마도 큰 성과를 불러드릴 거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반부터 너무 어려운 거를 막 이거 어떻게 섞어, 이 부분은 뭐야 도대체, 이 색깔은 어디 있지도 않는데 얘는 뭐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처음 시작하실 때 뻔히 아는 색감, 너무나도 당연한 색감들이 있어요. 아주 매우 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집중 공략하시다 보면은 길이 나와요. 여기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겠고 옆에 있는 이 색감이랑 섞였고 이 색이랑 이 색이랑 섞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스스로 해보면서 느껴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해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부터 쳐다보지 마시고 빤하고 당연한 지점,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애매하고 어수선하고 힘든 부분들도 아마 나중에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지금 이 정도로 전반 칠해야 할 것들은 거의 다 많이 칠해졌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 여기에서 내가 더 강조를 해줘야 된다거나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된다거나 포인트를 넣어줘야 하거나 뭐 빠진 거 있나 점검하는 단계로 한번 전반 더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사실 지금 시넬리의 작품을 쓰기 전인데 여기에 문교 오일 파스텔로만 썼어도 상당히 두께감이, 제가 두껍게 칠했기 때문에 이런 덧칠하고 두꺼운 약간의 유화 느낌들이 좀 살짝 나기는 해요. 이런 효과만으로도 마치 좀 두껍게 마띠에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두꺼운 느낌이 붓터치한 느낌도 나고, 오일 파스텔은 사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좀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실 그런 좀 무르고 더 올라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발색력도 좀 약간 더 좋기도 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정말 이 하얀색 캔버스, 흰색 우둘두둘 보이는 점들이 아예 없게끔 많이 메꿔주셔야 돼요. 서양화에선 기본적으로 흰색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미완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다가 시넬리의 제품을 좀 약간만 조금 더 올려봤어요. 생기 있어 보이게끔 터치를. 이 정도로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픽사티브 뿌리고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